때는 조선 중엽 전라도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연고.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대부분 가진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실질적인 주인은 박노인이었습니다. 5대째 연곡에 털을 잡은 토박이 지주로 마을 논밭의 절반 이상이 그의 것이었고 소작인들의 생계가 모두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박노인 자체는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체면을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전형적인 조선의 지주였지요. 그의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복이었습니다. 만복이는 25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은 햇볕에 새까맣게 그을렸지만 눈빛만큼은 유독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일을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논에 물을 대고 밤이 이슥하도록 외양간을 돌봤습니다. 박노인도 만복이의 성실한 만큼은 인정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남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질 못했습니다. 장터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보면 자기 짐을 내려놓고 부축했고 굶는 아이가 있으면 자기 보리떡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소작인의 집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뛰어가 불을 껐고 남의 소가 수렁에 빠지면 진흙투성이가 되어 끌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반복되자 사람들은 고마움보다 이상함을 먼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 걱정이나 하고 진짜 바보 아니야? 눈치도 없이 저러다 언젠간 큰 손해볼 텐데. 그러게. 저런 멋은 부리다가는 박노인도 손해만 보겠어. 만복이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씩 웃었습니다. 섭섭하지 않았냐고요? 아마 섭섭하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남을 돕는 건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앞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몸이 먼저 움직였던 겁니다. 유교 사상에서는 이것을 측은지심이라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보면 자신도 아프게 느끼는 마음. 맹자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덕목이라 했지요. 만복이는 그 측은지심이 남들보다 유독 크고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유독 눈이 많이 오고 바람이 매서웠던 그해 겨울. 그 겨울이 만복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섣달 금음이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밤이었습니다. 만복이는 박노인의 심부름으로 읍내 장터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눈보라를 헤치며 연곡 마을로 돌아오던 그 길. 마을 어귀에는 낡은 성황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풍년과 안녕을 빌던 작은 신당이었는데 한겨울 밤에는 귀신도 피할 만큼 으스스한 곳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성황당 앞에서 만복이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만복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허름한 무명 치마 저고리는 눈에 흠뻑 젖어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품 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아기도 여인처럼 미동 하나 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만복이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살아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얼마나 쓰러져 있었던 것인지. 만복이는 주저없이 짐을 내던지고 여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보시오. 괜찮소? 정신 좀 차려보시오. 여인은 미약하게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아기도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두 사람 모두 이 자리에서 얼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만복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었습니다. 그것을 여인에게 덮어주고 다시 솜저고리까지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영하의 칼바람이 만복이의 맨등으로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등에 지고 오던 짐 속에는 박노인의 심부름으로 사온 물건들과 함께 만복이 자신의 저녁거리인 보리떡 2개가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그 보리떡을 꺼내어 여인의 입에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 눈을 녹여 물도 먹였습니다. 천천히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을 내려다보는 낯선 남자의 얼굴을 보며 여인은 본능적으로 아기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오. 나는 이 마을 머슴 만복이라 하오. 해치려는 것이 아니오. 지금 이대로 두면 두 분 다 위험하오. 여인은 한참을 만복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 눈빛에 아기가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이겠지요. 여인의 이름은 분이었습니다. 분이의 사연은 기구했습니다. 그녀는 원래 이웃 고을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호라비 의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작은 의원을 운영했고 분이는 남편 곁에서 약초 다루는 법과 침 놓는 법을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가난했지만 둘이 서로 의지하며 그럭저럭 살아갔지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채 2달도 되지 않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인도 모를 급한 병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고열이 오르더니 그대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자 시댁 식구들은 분이와 아기를 쫓아냈습니다. 재산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젊은 과부와 갓난아기. 세상에 이보다 더 힘든 처지가 또 있을까요? 분이는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친정도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늙은 아버지는 새 식구를 맞아 살고 있었는데 그새 어머니가 젊은 과부 딸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이는 아기를 안고 무작정 길을 나섰습니다. 어디라도 살 곳을 찾아서 아기에게 먹일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며칠을 걷고 또 걸었는데 그만 눈보라를 만났습니다. 기력은 다 떨어졌고 더는 한 발짝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쓰러진 곳이 바로 영곡마을 성황당 앞이었던 것입니다. 만복이는 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오래 침묵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것이오. 분이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를 꼭 안은 두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아기만큼은 지키고 싶다는 그 필사적인 표정. 만복이는 그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나를 따라오시오. 내 움막이 자꾸 초라하지만 오늘 밤 이 눈보라보다는 낫소. 분이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의 집에 따라가다니. 조선시대의 예법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품 안의 아기가 다시 작게 신음했습니다. 분이는 결국 만복이의 등에 기대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이는 분이와 아기를 자신의 움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움막이라고 해봐야 박 노인의 집 뒤편에 붙어있는 작은 헛간 같은 공간이었지만 그래도 눈보라를 피할 수 있고 집으로 엮은 이부자리라도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분이에게 자신의 이부자리를 내주고 자신은 집단 위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아기는 만복이의 온기가 남아있는 솜저고리에 쌓여 처음으로 따뜻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실이 박 노인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작은 마을에서 비밀이란 없는 법입니다. 만복이가 성황당 앞에서 여인을 데려왔다는 소문은 새벽녘에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자기 집 머슴이 정체 모를 여자를 데려다 움막에 들였다니. 체면이고 예법이고 다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을에서 가장 입이 험한 허참봉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허참봉은 연곡마을에서 의수를 행하는 자로 박 노인의 집 약재 창고를 관리하고 마을 사람들의 병을 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마을에서 행세께나 하는 인물이었지요. 박 어른, 제가 알아보니 그 여자가 예사 여자가 아니랍니다. 성황당 귀신이 사람으로 둔갑한 것이 틀림없다고들 합디다. 갑자기 눈 속에서 나타난 것도 그렇고 그 추운 날 갓난아기를 안고 멀쩡히 살아있는 것도 그렇고 빨리 내쫓지 않으면 마을에 애기 끼칩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소리였지만 무지와 미신이 뒤섞인 조선의 시골. 마을에서는 이런 말 한마디가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고 분이를 성황당 귀신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당장 분이 모자를 내쫓으라고 했습니다. 만복이는 박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만복이는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성황당 앞에서 있었던 일을, 분이의 사연을, 아기의 상태를. 그것이 귀신의 짓이 아니라 혹독한 세상에서 버려진 한 여인의 절박한 사연임을. 귀신이 추위에 떨겠습니까? 귀신이 배고파 기절하겠습니까? 그 여인은 그냥 갈 곳 없는 과부이고 그 아기는 엄마 젖도 제대로 못 먹은 갓난쟁이일 뿐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내쫓으면 두 사람 모두 죽습니다. 어르신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찌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겠습니까? 박 노인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체면과 인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분이가 아기를 안고 조심스럽게 문지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박 노인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민폐를 끼쳐 송구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어르신의 은혜는 이 아이가 자라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이의 품에 안긴 아기가 박 노인을 바라보며 작게 옹알이를 했습니다. 박 노인의 굳었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겨울이 가기 전까지만이다. 봄이 오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박 노인이 내어준 최대한의 인정이었습니다. 만복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분이 모자가 움막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의 움막 뒤뜰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살구나무에 다른 집보다 열흘은 일찍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마을 어디에도 봄 기운이 없는데 그 나무만 유독 먼저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복이가 장작을 패다가 도끼에 손을 깊게 베었습니다. 뼈가 보일 만큼 깊은 상처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허참봉에게 달려가야 할 일이었지만 분이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뒤뜰에서 몇 가지 풀을 뜯어왔습니다. 그것을 절구에 빻아 상처에 얹고 깨끗한 천으로 동여맸습니다. 무슨 주문도 없이 그냥 손길이 닿을 뿐이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웅 없이 열도 없이 닷새 만에 상처가 깨끗이 아물었습니다. 허참봉의 약으로는 열흘은 좋게 걸릴 상처였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마을 어귀에 사는 옥분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무릎 관절이 3년째 말을 듣지 않아 걷지도 못하고 누워 지내던 할머니였습니다. 허참봉에게도 여러 번 치료를 받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지요. 분이는 할머니의 무릎을 찬찬히 살피더니 며칠에 걸쳐 약차를 우려드렸습니다. 환기, 두충, 우스를 배합한 약차였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고생한 무릎이 약차 몇 첩에 나은 것입니다. 할머니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이야, 네가 진짜 약손이구나. 우리 마을에 와줘서 고맙다. 그 다음부터는 아랫마을 윤가 영감이 왔습니다. 기침이 3개월째 낫지 않아 고생이 심했는데 분이가 지어준 약을 먹고 열흘 만에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 다음엔 연못가 아이가 왔고 그 다음엔 대장간 박서방이 왔습니다. 분이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원도 아니고 제대로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남편 곁에서 어깨너머로 익힌 것을 나눌 뿐입니다. 이런 것을 돈 받고 팔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나물 한 단, 보리 한 대, 달걀 서너 개. 작은 정성들이 쌓여보니 모자의 끼니가 되었습니다. 만복이는 그런 분이를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성황당 귀신이라는 말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새로운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약손분이, 사람을 살리는 손을 가진 여인. 그러나 모두가 분이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참봉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허참봉은 분이가 마을에 오기 전까지 연곡에서 독보적인 의술을 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무조건 그를 찾아왔고 그는 그것으로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분이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허참봉 대신 분이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허참봉의 약이 듣지 않던 병들이 분이의 손에서 나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허참봉의 체면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허참봉은 분이를 눈의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 노인을 찾아가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박 어른, 제가 최근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약재 창고를 살펴보니 좋은 약재들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묵은 약재가 채워져 있더군요. 이 일을 저지른 것이 그분이라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매일 약재를 쓴다며 창고를 드나들었으니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실 박 노인은 진작부터 분이 모자를 봄이 지나도록 내쫓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겨울이 가면 보내겠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한 번도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분이를 보며 마음이 약해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만복이가 얼마나 정성껏 분이 모자를 돌보는지 그 진심이 박 노인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들어오니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허참봉은 씩 웃었습니다. 창고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박 노인이 창고를 살펴보니 과연 몇 가지 귀한 약재가 부족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래되고 질이 떨어지는 약재가 채워져 있었지요. 박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분이가 약재를 훔쳤다는 이야기가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약손이라며 칭송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인심이란 늘 그런 것입니다. 쉽게 높이고 쉽게 내팽개칩니다. 분이는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더 억울한 것은 자신을 믿어준 만복이와 박 노인에게 이런 의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이는 눈물을 삼키며 아기를 안고 움막 안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희 씨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습니다. 만복이가 박 노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 주장은 힘이 없었습니다. 박 노인은 잠자코 만복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만복이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분이 덕분에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은 자연히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허참봉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 노인의 손자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열이 너무 높아 헛소리를 했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 노인은 당장 허참봉을 불렀습니다. 허참봉은 심각한 표정으로 아이를 살피더니 약을 짓기 위해 창고에서 약재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이가 나서며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허참봉의 손에 들린 약재를 분이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약재는 쓰면 안 됩니다. 너무 오래된 데다 습기까지 먹어 독성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다려 먹이면 오히려 큰일 납니다. 허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의원도 아닌 주제에 함부로 나서지 마시오. 제가 잘못 알았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이 약재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아이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박 노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허참봉은 분명 오랜 경험을 가진 의원이었습니다. 반면 분이는 배운 것도 없는 과부였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분이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이야, 내가 약을 짓겠느냐? 허참봉이 발끈했지만 박 노인은 분이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분이는 직접 창고를 뒤져 상태가 좋은 약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약을 다렸습니다. 한 사발, 두 사발. 뜨겁지 않게 식혀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분이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않고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에는 죽을 먹었고 사흘째에는 마당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박 노인은 오래 말을 못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허참봉의 약을 먹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것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분이가 약재를 고르는 과정에서 창고 속 약재들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는데 좋은 약재가 빠지고 묵은 약재가 들어온 것이 단순히 최근 며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창고를 관리해온 허참봉이 오랫동안 조금씩 좋은 약재를 빼돌리고 그 자리에 질 낮은 약재를 채워 차액을 착복해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옥분 할머니가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내가 봤어요. 허참봉이 야밤에 창고에서 뭔가를 들고 나가는 것을.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야 알겠네. 박 노인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만복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허참봉의 집을 수색하자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박 노인이 허락하자 만복이는 곧장 허참봉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허참봉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안방 구석구석을 뒤진 끝에 다락 깊은 곳에서 장부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약재를 빼돌린 내역, 팔아넘긴 상인의 이름, 그 날짜와 금액까지 꼼꼼히 기록된 장부였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횡령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적지 않았습니다. 허참봉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허참봉은 관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이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귀신이라며 도둑이라며 손가락질하던 분이가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만보기를 불렀습니다. 만보가, 예, 어르신. 내가 틀렸다. 처음 네가 분이를 데려왔을 때 나는 체면만 생각했다. 그것이 잘못이었어. 만보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 노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집 머슴이 아니다. 자유로운 몸이야. 그것이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첫 번째 것이다. 만보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몸. 남의 집 머슴이 아닌 자기 자신의 주인. 박 노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이에게는 약초밭과 약재 창고, 그리고 마을 약방 상권을 맡기겠다. 허참봉이 오랫동안 관리해왔던 것들이지만 이제 분이가 해주는 것이 더 마땅하다. 분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아 그냥 절만 올렸습니다. 만복이 너에게는 논밭 일부와 읍내 점포 하나를 주마. 그것으로 새 살림을 시작하거라. 만보기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억세 보이는 그 남자가 평생 남의 눈물을 닦아주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박 노인은 그런 만보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보 같다는 소리 들어도 남을 외면하지 않은 것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의 가을 연공 약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성황당 귀신이라 불리던 분이가 이제 약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만보기는 그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논밭을 일구고 전포를 운영하고 분이가 약방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약방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분이는 돈 없는 사람에게도 약을 주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소작인에게는 받을 것을 받지 않고 대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직접 약초 기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 약초를 길러 약방에 납품했고 그것이 다시 약이 되어 이웃에게 돌아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보기가 운영하는 전포에서는 분이의 약방과 연계해 약재와 생필품을 함께 취급했습니다. 사람들이 약을 사러 왔다가 생필품을 사고 가고 생필품을 사러 왔다가 약을 얻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사업은 함께 커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연공 약방의 이름은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분이의 손에서 좋은 약이 나온다는 소문, 돈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소문. 그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분이의 약방을 통해 약재를 납품받던 읍내 상인들이 직거래를 요청해 왔습니다. 분이의 약재가 질이 좋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만보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전라도 각지의 약초 산지를 돌아다니며 좋은 약초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산지 농민들과 신뢰를 쌓고 공정한 가격으로 약초를 사들였습니다. 농민들도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어 좋았고 만보기도 좋은 약초를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것이 연공 약방이 여타 약방들과 달랐던 점이었습니다. 좋은 약재, 정직한 거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쌓이면서 연공 약방은 단순한 시골 약방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만보기와 분이 사이에서 혼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함께한 시간이 길었습니다. 몇 년을 같이 일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힘든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분이의 아이는 만보기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만보기는 그 아이를 제 자식처럼 돌봤습니다. 하지만 선뜻 혼례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만복 씨, 저는 과부에다 아이까지 있는 몸입니다. 만복 씨처럼 좋은 분이 저와 같은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는 것이 과분한 일입니다. 만보기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분희 씨 그날 밤 성황당 앞에서 눈 속에 쓰러져 있던 분희 씨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이 세상에 이렇게 강한 사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 추운 날 혼자 아이를 지키고 있던 그 모습이 저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분희 씨의 과거가 어떻든 지금 분희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압니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같은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제가 분희 씨를 선택한 것이 제 가장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때 분이를 성황당 귀신이라 불렀던 사람들도 허참봉의 말을 믿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박 노인은 혼례를 주관하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보 만보기가 제일 똑똑했구나. 만보기는 그 말을 듣고 한 번 더 엉엉 울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뒤로 연공 약방은 더욱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분이의 약 실력이 쌓이면서 다루는 병의 종류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타박상이나 관절 통증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기 질환, 피부 질환, 어린아이의 감기와 열병까지 아우르게 되었습니다. 만보기는 약재 유통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사람을 잘 사귀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먼저 상대를 배려했고 자기 이익보다 상대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먼저 만보기에게 좋은 거래를 가져왔습니다.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경상도에서 충청도로. 만보기의 약재 유통망은 빠르게 넓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보기가 이 과정에서 한 번도 부정직한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약재를 속여 팔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산지 농민에게는 먼저 값을 치렀습니다. 그런 신뢰가 쌓이면서 만보기의 이름은 점점 더 넓은 곳까지 퍼졌습니다. 연곡 약방이 문을 연 지 10년이 되던 해 만보기는 한양에 지점을 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서 약재를 모아 한양 최대 시장에 공급하는 큰 상권을 쥔 것이었습니다. 분이의 약이 한양의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일 좋기로 소문이 나면서 약방의 매출은 수십 배로 뛰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보기를 조선의 거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만보기 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리 재산이 늘어도 예전 머슴 시절처럼 수수하게 입고 검소하게 먹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었고 병이 돌면 약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번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주신 분들이 함께 만들어준 것입니다. 한양의 거상들이나 양반들이 비웃었습니다. 저러다 망한다고. 재산을 그렇게 뿌리면 남는 게 없다고. 하지만 만보기는 뿌릴수록 더 모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만보기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만보기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보기의 약재를 쓰는 의원이 되고 만보기의 물건을 파는 상인이 되고 만보기의 이름을 알리는 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장사는 신뢰였고 만보기는 그 신뢰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보기와 분이가 연곡마을에서 혼례를 올린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머리에 희끗희끗 흰 서리가 내려앉을 무렵 두 사람은 어느 저녁 약방 마당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이의 품에 안겨 잠들었던 아기는 이제 훤칠한 청년이 되어 한양지점을 도맡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밑에 다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만보기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희 씨 생각해보면 내가 그날 밤 성황당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소. 분이가 나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만보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솔직히 그날 무서웠소. 칼바람에 눈보라까지 치는데 성황당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그냥 못 본 척 지나가고 싶었소. 내 일이 아닌 척. 나도 지쳐 있었으니까. 분이가 만보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도 멈춰섰잖아요. 눈 마주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는데 이미 눈이 갔소. 만보기가 피식 웃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쓰러져 있는데 그냥 갈 수가 있어야지. 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저를 살렸어요. 아이를 살렸고요.
그리고 저희 둘 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복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분희 씨를 살린 게 아니오. 분희 씨가 나를 살린 거요. 바보 머슴으로 평생 살 뻔했는데. 두 사람은 한참 웃었습니다. 노을이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어르신 하나가 지나가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바보 만복이가 결국 조선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으니 세상 일이란 참 알 수가 없어. 만복이가 나이 들어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부자가 됐냐고 물으면 나는 분희 덕분이라고 말하오. 분희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 내 가장 큰 능력이었소. 분희가 약손이었다면 나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하나 있었던 것이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해도 남을 못 본 척 하지 말아라. 세상이 버린 것 중에 진짜 귀한 것이 있는 법이야.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진짜 복이야. 만복이는 죽을 때까지 스스로를 바보 만복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뒷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복이가 한양에 지점을 낸 지 3년쯤 됐을 무렵의 일입니다. 약재 유통 사업이 한창 번창하던 그때 만복이에게 뜻밖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의 대형 약재상 중 하나인 이가 상회의 주인 이판서 덱서자 출신의 이행수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행수는 한양 약재 시장의 절반 이상을 틀어진 실력자였습니다. 그는 만복이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만복이 씨, 우리 이가 상회와 손을 잡으시오. 당신네 전라도 약초 유통망과 우리 한양 판매망을 합치면 조선 최고의 약재 상회가 될 수 있소. 내가 초기 자금도 대줄 수 있고 한양 최고 지역의 대형 점포도 마련해 줄 수 있소.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만복이가 혼자 힘으로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야 할 일을 단숨에 이룰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만복이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거절했습니다. 이 행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뭐요? 이 조건이면 당신에게 훨씬 유리한 것인데. 만복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라도 산골 농민들과 이미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공정한 가격에 사드리고 절대 중간에 다른 상인을 끼우지 않겠다고요. 이가 상회와 손을 잡으면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행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약속이요? 그냥 머슴 출신 상인이 농민들한테 한 말 아니요? 그런 것에 발목 잡혀서 더 큰 기회를 놓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이요? 만복이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머슴 출신입니다. 평생 남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으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람으로 봐주고 믿어줬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압니다. 제가 그 농민들에게 한 약속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입니다. 저는 그것을 돈으로 팔 수 없습니다. 이 행수는 한참 만복이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요. 그 말이 비웃음인지 감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문이 약재 상인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이가 상회의 제안을 거절한 촌놈 상인 이야기. 처음엔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도 농민들이 만복이에게 더 좋은 약초를 더 먼저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 한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면서 만복이와 거래하려는 산지 농가들이 줄을 섰습니다. 경상도 강원도 약초 산지에서도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수가 3년 뒤 다시 만복이를 찾아왔습니다. 만복이 씨, 지난번엔 내가 신뢰를 했소. 이번엔 조건을 바꿔서 제안하겠소. 당신네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우리가 한양 판매만 돕는 형태로 하면 어떻겠소? 만복이는 이번엔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조건이 바뀌었으니까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구조였으니까요. 두 사람의 협력은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과를 냈습니다. 신뢰로 쌓은 공급망과 탄탄한 한양 판매망이 만나자 그 시너지는 엄청났습니다. 연곡에서 시작한 작은 약방의 이름이 이제 진짜로 조선 팔도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만복이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재산이 느는 것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느는 만큼 그것을 지키기 위해 쓰는 에너지도 커졌습니다. 인맥을 관리해야 하고 관아와의 관계도 신경 써야 하고
경쟁 상인들의 견제도 막아야 했습니다. 만복이는 어느 밤 분이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분희 씨, 나 요즘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소. 분이가 고개를 들어 만복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요? 예전에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 좋은 약재를 구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사람들이 병 낫는 것이 뿌듯해서 일했는데 요즘은 어디 가면 저 사람이 내게 이득이 될까 먼저 계산하게 돼요. 뭔가를 할 때 저것이 사업에 도움이 될까 먼저 따지게 되고 내가 바뀐 것 같소. 분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저를 성황당 앞에서 데려올 때 저를 보고 무슨 계산을 했습니까? 만복이가 멈칫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계산도 없었소. 그게 당신이요. 분이가 말했습니다. 계산이 생긴 건 당신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이 생겼기 때문이요. 하지만 잊지 마시오. 그 계산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당신이라는 것을. 만복이는 한참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복이는 한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매달 첫날 이득을 따지지 않고 한 가지 일을 하는 것. 가난한 약초 농가의 빚을 갚아주거나 형편이 어려운 의원에게 약재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굶는 이웃 마을에 곡식을 보내거나 계산 없이 그냥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 주변 사람들은 또 비웃었습니다. 저러다 망한다. 하지만 만복이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문이 퍼질수록 만복이를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만복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만복이가 50살이 되던 해 연곡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독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벼가 말라 죽었습니다. 가을에 걷어들일 것이 없으니 겨울을 날 곡식이 없었습니다. 마을 여기저기서 굶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만복이는 주저없이 창고를 열었습니다. 한양 지점에서 들어온 이윤을 모아두었던 큰 곡간이었습니다. 그것을 몽땅 풀었습니다. 쌀, 보리, 된장, 소금. 연곡 마을뿐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 나눴습니다. 분이는 약방을 24시간 열었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쓰러진 아이들, 추위에 떨다 병이 든 노인들. 분이는 밤낮 없이 약을 짓고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해 겨울 연곡 마을에서는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봄이 되어 마을 사람들이 새 씨앗을 뿌릴 때 만복이의 창고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함께 일하던 이 행수가 걱정스럽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복이 씨, 이러다 사업이 어렵게 됩니다. 재고가 부족합니다. 만복이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채워집니다. 사람이 살아있어야 약재도 팔립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의 흉년에서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은 이듬해 풍년을 일구었고 가장 좋은 약초를 가장 먼저 만복이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만복이의 이야기가 다른 고을에까지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만복이의 약재를 찾았습니다. 곡간은 1년 만에 다시 채워졌고 예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만복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분이가 품에 안고 다니던 첫째 아들 덕수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복수였습니다. 덕수는 한양 지점을 맡아 사업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숫자에 밝고 판단이 빨랐으며 거래에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덕수가 맡은 이후 한양 지점의 매출은 2배가 됐습니다. 반면 둘째 복수는 달랐습니다. 사업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약초를 직접 연구하고 새로운 처방을 개발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분이의 피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여러 의원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치료법을 탐구했고 나중에는 그것을 책으로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두 아들은 성격이 달랐지만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만복이는 두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날 덕수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큰 부를 이룬 비결이 뭡니까? 제가 배워야 할 것 같아서요. 만복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비결이 있기는 한데 장사 기술 같은 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사람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덕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상이 저 사람은 필요 없다, 저 사람은 쓸모없다 할 때 나는 그 사람의 편에 섰다. 내 어머니가 그랬고 내가 어려운 농민들 편에 섰고 흉년의 마을 사람들 편에 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편이 되더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야. 진심으로 자기 편을 해준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내 가장 큰 자산이었다. 덕수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스스로 사업을 이끌어가면서 아버지의 그 말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었음을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만복이가 60이 넘었을 무렵 오랫동안 그를 바보라고 불렀던 어린 시절 동네 친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많이 늙어 있었고 형편도 넉넉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는 만복이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복아, 옛날에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다. 바보라고 쓸모없다고. 그 말이 아직도 미안하다. 만복이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말 마시오. 나도 그때는 정말 바보 같았으니까. 아니야. 내가 바보가 아니었어. 내가 눈이 없었던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마을 이야기, 세월 이야기. 친구가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너처럼 살 걸 그랬다. 나는 평생 손해보지 않으려고만 했는데 결국 남은 게 없어. 만복이는 그 말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삶. 그런데 정말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요? 만복이는 평생 손해를 봤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벗어 남에게 주고 자기 보리떡을 쪼개 나눠줬습니다. 창고를 열어 곡식을 풀었고 이득이 되는 거래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이에게 남은 것은 빈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였고 그 신뢰가 다시 채워준 더 큰 풍요였습니다. 아끼고 움켜쥐었던 친구의 손에 남은 것보다 베풀고 나누었던 만복이의 손에 남은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바보와 똑똑함이 어쩌면 거꾸로였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만복이가 이른을 바라보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연공 약방은 이제 덕수와 복수가 함께 이끌고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은퇴하고 분이와 함께 조용히 연공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한양이며 각 고을의 지점들은 아들들이 알아서 잘 운영했습니다. 만복이는 매일 아침 분이와 함께 뒤뜰 살구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 살구나무는 분이가 처음 움막에 머물 때부터 있던 나무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나무는 해마다 봄이면 다른 집보다 먼저 꽃을 피웠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 겨울밤을 기억하는 것처럼. 어느 날 아침 분이가 만복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복 씨, 그날 밤 당신이 나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만복이가 살구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생각보다 다른 생각을 더 자주 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내가 그날 밤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분희 씨를 못 만났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냥 방 노인네 머슴으로 늙어서 죽었겠지요. 분희 씨가 없었으면 나도 없는 거요. 분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살구꽃 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멀리서 닭 우는 소리, 봄바람 소리.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복이가 정말 바보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복이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할 줄 알았습니다.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 세상이 귀신이라 부르고 도둑이라 손가락질하고 거지라 내쫓으려 해도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만복이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그를 조선 최고의 부호로 만들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이 외면하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을까. 형편이 어렵다고 배경이 없다고 과거가 있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중에 진짜 귀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의 앞에서 우리는 만복이처럼 멈출 수 있을까요? 눈이 가더라도 못 본 척 지나치지는 않을까요? 만복이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이 버린 것 중에 진짜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멈출 수 있는 발걸음.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